안녕하십니까. 예화여자대학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그 미래 산업과 그리고 주로 이제 제조업과 다른 다양한 산업들의 디지털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시사점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넥스트 트렌드 시리즈,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제조업이 어떻게 변하는가, 제조업의 뉴 노멀과 그리고 우리 제조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생존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먼저 제조업의 뉴 노멀,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 그리고 이후의 시대를 뉴 노멀,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경쟁력이 대두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측면에서는 어떤 뉴 노멀이 펼쳐질지, 체질이 바뀌고 구조가 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흐름, 코로나 이후에도 역시나 지속될 것 같고요. 일부 몇몇 포인트에서는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조업이 어떻게 향후를 대비해야 하는지 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맡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드시죠? 제가 두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와 필립스인데요. 글로벌 대표적인 제조기업 두 기업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2월, 3월 공감대를 느낀 사고라고 할까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과 관련된 사고였는데요.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것이 이제 전선 뭉치입니다. 요즘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워낙 전장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전선을 이렇게 묶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묶는 묶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부품을 이제 여러 중소기업들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공장들이 모두가 다 중국에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그 중국의 그 중소기업들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품을 수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현대차가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월, 3월에 수주간 자동차 생산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이제 그때는 아차 싶었던 거죠. 이 작은 부품,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저부가 제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게 좀 맡겼던 그런 제품,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제품을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게 매우 그 어떤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필립스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아마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또 대표적인 상품 중에 인공호흡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인공호흡기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필립스에게도 주문이 몰려들었는데요. 필립스가 이거를 대응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공호흡기 안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 중에 핵심 부품 중에 한두 개가 멕시코, 터키, 동남아 이런 국가들에게 생산을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부품이 또 생산이 중단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을 겪으면서 필립스가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 거죠. 두 기업이 모두 서로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싼 부품도 한번 다시 보자. 공급망 위기라는 게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한 제품이냐 덜 중요한 부품이냐 이런 어떤 차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공급망 관리를 가져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다들 한 대씩 갖고 계신 스마트폰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아이폰 이 한 대를 만들 때 도대체 몇 개의 기업이 이 부품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있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폰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그 협업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네,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70개 업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아이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이테크 제품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이 20세기 전반적인 흐름은 분업화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거를 완성 어떤 그 조립 업체에서 마지막에 어떤 다듬질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비용 효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던 시대가 바로 20세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맞으면서 여기에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와 필립스의 사례처럼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포드와 GM사의 사례인데요. 가운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포드랑 GM이 미국에서 생산 공장, 이제 마지막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단계의 공장이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 본토에 있는데요. 거기 이제 자동 조절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기울기 조절되는 거 아시죠? 그거를 만드는데 그 원자재, 원 프레임은 아시아에서 가지고 와요. 아시아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오고 나서 미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바로 그냥 조립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걸 멕시코로 보냈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캐나다로 갔다가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5번이나 수출입 과정. 그 뭐 자동 조절 자석이 뭐라고 그거를 원자재를 가지고 온 이후에 5번이나 또 국가 간 수출입 과정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운송비에 대한 효율, 운송비에 대한 어떤 그 부담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분담을 해서 그 효율화된 생산,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생산 구조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냐, 이게 바로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번의 수출입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포드나 GM도 팬데믹 상황에 한 공장만 펑크가 났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이코노미스티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혹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떤 제조 산업 섹터가 가장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을까라는 거죠. 보시면은 X축은 그 얼마나 재고를 잘 쌓고 있는 산업이냐,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통적인 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그 비첨단 산업 쪽이 재고량이 많겠죠. 그다음 Y축은 이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 그러니까 뭐 A라는 기업에서 공급받다가 펑크가 나면 B에서도 받을 수 있고 C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 기업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X, Y축을 놓고 보면은 왼쪽 밑에 있는 체크해 놓은 산업을 보십시오.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이 하이테크 산업은 재고량도 적고 그 재고를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도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테크 산업 특성이 그렇죠. 네, 기술력이 필요하고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하이테크 산업이 공급망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선진 기업들이 이제는 공급망을 정말 값싼 노동력 국가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대세는 아니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꼭 필수적인 영역들은 자국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쇼어링이 과연 코로나 시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그게 아닙니다. 리쇼어링의 쭉 그 어떤 변천사를 보면은 2010년 전후부터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미국 애플의 CEO가 2018년이죠. 2018년에 우리 그 중국에 나가 있는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는 트위터 그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미국이나 선진국의 여러 기업들이 해외에 값싼 노동력을 타겟으로 나가 있던 생산 기지를 하나 둘씩 컴백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전부터. 뭐 브룩스 브라더스, 월마트, 포드 이런 미국 회사들도 그렇고요. 미국만 봐도 2010년 이후에 약 3,300개의 기업이나 리쇼어링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리쇼어링은 이미 대세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생산 기지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분업 구조가 분화되어 있던 것이 리쇼어링이 더 유행하면은
이게 좀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로벌 분업 구조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변해왔느냐 쫙 봤더니 이제 20세기만 해도 분업 구조는 강화되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분업 구조, 그러니까 협업해서 생산하는 이 어떤 그 참여하는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전후로 그 참여율의 추이가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0년대 이제 50%대를 찍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는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 금융위기 이후부터 리쇼어링 혹은 글로벌 분업 구조 탈퇴 어떤 이런 협업을 좀 이제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역글로벌화 현상이 이미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 중간재 교육 비중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재 교육이 2010년 이후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촘촘하게 분업화된, 협업화된 구조가 이제는 좀 많이 깨지고 있다. 탈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쇼어링을 선진국 기업들이 하려면은 그 노동비에 대한 효율을 어떻게 상쇄하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일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그 값싼 노동력이 있는 그 개도국의 생산 기지를 유지했던 것을 자국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이걸 로봇으로 대체해 버리면은 노동비의 효율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제가 하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왼쪽 그래프는 선진국 기업들입니다.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함에 따라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참여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개도국이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X축, 그러니까 로봇을 생산 기지에 도입하는 비율이 늘어갈수록 글로벌 분업 구조에 탈퇴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즉 떨어지고 있죠. 글로벌 분업 구조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개도국이 오히려 빠르게 기술력으로 점프업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 로봇이든 스마트 팩토리든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서 배워와가지고 자신들의 생산 기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새롭게 신규화하는 과정에서 이 분업 구조를 기대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일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봇의 도입이,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도입이 글로벌 분업 구조를 역행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움직임이 있는데요. 글로벌 분업 구조에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에티오피아 그 사진인데요. 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 만드는 이 장면인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옷을 만드는 상황인데요. 에티오피아가 우리 흔히 알기로 농업 국가로 알고 있죠. 뭐 저도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뭐 커피숍 가면은 에티오피아 커피 원두를 선택하는 그런 걸 선호하는데요. 이제 에티오피아가 주로 농업 국가이긴 맞지만은 요즘 제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GDP에서 많은 부분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의복 산업, 의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에 한 7, 80년대죠. 우리나라에서 의류나 뭐 신발 산업, 제조업이 상당히 좀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지역, 특히 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이런 의류 공장들이나 브랜드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노동력이 비싸지니까 그런 생산 기지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었어요. 그게 90년대 아마 흐름이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도 급격하게 노동비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방글라데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에 또 2000년대에 상당히 의복 산업이 발달을 했었어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의 흐름이 요즘은 에티오피아로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좀 그 우스갯소리인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걸 한 거예요. 노동력 이제 임금 올려달라. 이걸 좀 하다 보니까 그 공장 그 브랜드 세계 글로벌 브랜드 의복 업체들이 임금 맞춰주지 못하고 다시 더 싼 에티오피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에티오피아의
월급, 그러니까 이 의복 생산직 종사자들의 월급과 중국의 생산자 종사자들의 월급을 비교를 해봤더니 중국은 약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여만 원,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받고 생산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3만 5천 원. 예, 한 달에 3만 5천 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의복 산업은 아주 미세한 어떤 노동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에티오피아로 많이 의복 산업 생산 기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하는 국가들, 신흥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제3세계 국가들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비에텔 뭐 이런 회사라든지 혹은 토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요. 두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냐면은 베트남과 필리핀의 그 통신업체입니다. 근데 이 통신업체인데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은 상당히 조악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년 더 된 그런 제품 수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가 제품이고요. 이 저가 제품을 선진국에서 기술력을 받아왔는데 이제 하이테크 제품까지는 못 만들고 이 개도국들이 저가 제품,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죠. 니치 마켓을 개발을 해가지고 저가 제품을 만들어서 자국의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혹은 주변국의 저소득 계층의 어떤 그 공급망을 뚫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또 이렇게 신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밑에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이런 베트남, 태국, 인도와 같은 신흥 개도국, 특히 아시아권의 국가들이 최근에 혁신 순위가 급격히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런 저가제, 적정 기술 제품, 로우엔드 제품 시장은 이제 많이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나 제가 데이터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진국이나 개도국 간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뭐 생산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좁혀졌을 것이다. 제가 예측을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 근래에 어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술력, 어떤 품질 격차를 찾아봤더니 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생산직, 뭐 IT업 이런 쪽에서 많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정 기술 어떤 섹터는 신흥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중국은 이제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적정 기술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첨단 기술 영역까지도 많이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제가 달리 표현하면은 중국 중화권 국가 중심의 완성형 가치사슬, 완성형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중국 제조업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화권 여러 국가들과 근처에 있는 이웃 국가들과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버리는 거죠. 원자재도 그 해당 국가에서 받고, 그다음에 시장도 거기에다가 타겟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전 세계의 촘촘히 분업화된 협업화된 구조가 중국은 중화권, 유럽은 유럽권, 미국은 미주권 이런 식으로 조금 지역화될 수 있는 경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럼 여기서 중화권 시장과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수급이나 어떤 구조, 이제 협업 구조를 다르게 별도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나 권역 내 수급 비중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런 흐름을 제가 좀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역글로벌화, 탈세계화 흐름 말씀드렸죠. 쭉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이 역글로벌화의 어떤 내부 내용으로는 권역 수급 강화, 방금 말씀드린 중화권 중심, 유럽권, 미주권 이런 식으로 어떤 권역화되는 어떤 흐름이 일부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 따라서 역시나 재고나 어떤 수급 관리도 지역 재고 중심. 어떻게 보면 뭐 물류센터도 이제 대형 물류센터보다는 중소형 지역별 물류센터라든지 제조업 수급 생태계도 역시나 해당 지역에 특화된 생태계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분화되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선진 기업들이 시장과 가까이에서 리쇼어링을 통해서
시장과 가까이서 생산하려는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급망 위험에 대한 대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가까이에서 생산을 해야 시장의 변화, 그 혁신 아이디어를 빠르게 생산에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프랑스나 이제 영국 같은 이런 대형 시장이 있는 그 국가 옆에서 생산을 해야 시장의 변화 흐름을 빠르게 생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추세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 보수적인 관점, 그래서 어떤 중복 투자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그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